네, 뉴스타트 3부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전주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돼 있다는 건데요. 오늘 오전 4시 반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라선 전주역에서 화물을 싣는 화차가 이동 중에 궤도 이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뒤쪽 바퀴 한 개가 빠져서요. 지금 초기 대응팀이 출동해서 조치 중인데 문제는 전라선 전주에서 익산 구간의 KTX 같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쯤에 전주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고의 영향으로 전라선 전주에서 익산 구간의 KTX 열차가 중단된 상태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소식 짚어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관세에 재보복 대응한 중국 관세를 125%로 높이고 나머지 국가는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일시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다른 국가를 착취하던 시대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는 자신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해 10% 관세율만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며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패키지 한 개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촉발한 무역 전쟁이 격화하고 있죠. 유럽연합 역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쇄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첫 번째 보복 관세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미국과 협상에 대비해 보복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EU가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해 2차례 연기한 보복 관세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EU는 회원국 표결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2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10%에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쇄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EU의 첫 대응 조치입니다. 애초 집행위가 공개한 초안의 규모는 260억 유로였지만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복 수위를 낮췄습니다. 대두와 담배, 오토바이, 가전, 목재 등 공화당 텃밭의 주력 수출품과 대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품들을 겨냥했습니다. There is a real sense of trying to target and to harm those states which bring the greatest support to Trump in the hope that actually these states start to complain with Trump and lead to a softening of the tariffs against the EU. 다만 대규모 역풍이 우려되는 미국산 버번 위스키는 제외했습니다. EU산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강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집행위는 미국의 관세가 부당하고 세계 경제에 해롭다며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이로운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이 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관세 부과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조치를 15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16일과 12월 등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도 협상의 문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발표를 앞두고 마감된 유럽 주요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며 3, 4%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EU는 이르면 다음 주 자동차와 상호 관세 보복 조치 초안도 공개할 예정인데 그 전에 미국이 협상에 호응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 발표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국제 유가와 금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즉시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7% 넘게 오르며 4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9% 이상,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투자자들은 관세 유예 소식에 안도감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한 불확실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o there is still a lot of movement. Investors' fingers are on the buy or the sell button based on, what the longevity of tariffs ends up looking like. 경기 침체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전장보다 4.65% 폭등했고 약세였던 국제 금값도 3%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은 통화정책을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록에서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전망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 일각에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하거나 성장과 고용 전망이 악화할 경우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와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 소식에 달러원 환율 역시 야간 거래에서 이전의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한 뒤에 1,4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의 종가보다 1.2원 내린 1,47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4.1원보다는 12.1원 급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직에서 물러났죠. 오늘은 대선 도전을 공식화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출사표를 던졌는데 잠룡으로 거론돼 왔던 김부겸 전 총리는 경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을 지난 3년 동안 이끌어온 이재명 대표가 직을 내려놓으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재임 기간 일하는 국회, 당원 중심 민주당으로 탈바꿈했다고 회고하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정책을 지원할 싱크탱크 이름처럼 성장과 통합이라는 틀에 방점을 두고 이번 대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의 윤호중, 총괄 본부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거론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박수현, 한병도 의원도 합류가 전망되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기조 속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열린 캠프보다 구성을 단순화하고 계파도 안배하며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둘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느 후보가 나오든지 이재명 대표 또 우리 민주당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선전에 임할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에서 두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보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미 출장길에 오르며 경제 대연정으로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의 뿌리를 부각했고 그동안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어 온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채택 가능성이 낮아지며 측근들이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큐멘터리 영상 형식의 출마 선언과 비전 발표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대권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달리 예비 경선 기준인 7명 후보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거라며 흥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장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분위기 역시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할 맞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전히 한덕수 총리 대망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보수진영 유력 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제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하는 데엔 자신이 제격이라며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거짓과 감은 이슬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대선 출마 일성에서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며 이의제의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정권 수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는 정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자신의 모든 부분이 이 전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며 완승을 자신했습니다. 너도 나도 자신이 바로 이재명에 맞설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는 셈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대선의 시대적 명령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오는 13일 등판을 예고하면서 이로써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인 보수 잠룡들이 두 자릿수를 넘길 거로 예상되지만 물밑에선 여전히 이번 대선 구원투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상황입니다. 다만 잇따른 출마 러시 속에서도 한덕수 총리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요구가 잦아들지 않는 건 그만큼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대양마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방증하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기 대선 행보에 돌입합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 뒤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마포포럼 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요즘 주식창 들여다보기 두려운 분들 많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관세 유예 발표를 하기 전까지 최근에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올해 서학기미가 보유한 미국 주식이 37조 원이 증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5위인 현대차의 시총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작년 12월 말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121억 182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폭삭 더 떨어져서 지난 7일 기준으로는 868억 6,175만 달러였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 상위 30개 종목의 잔액이 14조 8천억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주식의 보관액이 많이 감소했는지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술주인 M7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테슬라의 낙폭이 압도적이었는데요. 32억 4,707만 달러가 닷새 동안 사라졌습니다. 엔비디아도 11억 322만 달러, 그리고 애플이 7억 6,287만 달러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QQQ도 비슷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죠.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해서 테슬라가 밤사이에 22% 오르는 등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증시가 휘청이는 당분간은 전 세계 증시의 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주식창을 보는 것도 두렵고 또 식당의 메뉴판 가격이나 장보기도 두려운 요즘입니다.
고삐 풀린 장바구니 물가에 간 떨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간떨리오로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간단히 점심 때우고 떨이 사서 저녁 준비, 리퍼로 쇼핑한 뒤에 오늘도 집에 손술. 참 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듯합니다. 요즘 저렴한 한식 뷔페는 직장인과 어르신들로 문전성시입니다. 내수침체로 외식과 생필품 물가 치솟죠. 트럼프발 관세 압박도 있죠.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불황형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도 느슨한 사이 식품 업체들은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3.6% 올랐고요. 외식 물가는 2달 연속 3% 넘게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 고공행진에 저가 뷔페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떨이 제품이나 할인 제품이 많이 보이고요. 비싼 돈 드는 회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혼술을 즐기는 걸로 음주 문화도 바뀌었죠. 고물가 고환율에 간 떨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영남을 휩쓴 대형 산불에 양식장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자연재해가 아니라서 보험금을 못 준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네, 경북 영덕군의 어촌인 따기비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새파란 바닷물 그리고 화마에 새까맣게 타버린 마을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번 산불로 영덕군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158억 원, 양식어류는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양식농가는 무려 17억 원의 피해를 봤고요. 그런데 피해 양식장 중 2곳이 보험금을 못 받을 처지인 겁니다. 양식농가가 가입한 보험은 수협중앙회의 양식보험입니다. 약관에는 태풍과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는 피해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강풍이 불어서 산불이 양식장까지 옮겨 붙은 건데 수협중앙회는 어류회사가 화재로 인한 결과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 2곳이 1년간 납부한 보험료만 4,890만 원입니다. 산불에 울었던 어민들이 보험약관에 2번 울고 있습니다. 4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냉동탑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여 2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도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옆에서 화물차 한 대가 불타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커다란 화물차 한 대가 비스듬히 차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주감휴게소 인근에서 냉동탑차가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9.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탑차가 밀려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인 겁니다. 그 내리막길 내려오는데 저 앞에 불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났나 했는데 차들이 점차 막히더니 아까 불기둥이 엄청 났어요.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 여파로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일대 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목포시 축복동에서 승용차가 화물차와 부딪힌 뒤 전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숨졌고 운전자 2명도 다쳤습니다. 탑차가 왼쪽으로 쓰러져 있고 차량에 실린 수화물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쯤 전남 담양군 고창 담양고속도로 북광주 나들목 진출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팔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전 지역 화물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된 속보인데요. 복구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7시부터 전라선 전주 익산 구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다는 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역 화물열차가 새벽 4시 반쯤에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복구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7시부터 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요 재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골목을 좁게 만들어 이태원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턴 호텔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해밀턴 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해밀턴 호텔 운영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 피해자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데다가 국헌문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헌법재판소에 서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때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도 올랐습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46년 지기인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자문했습니다. 이후 윤 정권 내내 법제처장을 맡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거가 충분히 있다며 호응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국무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처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통령실에 추천이 있었는지 밝히라며 국민신문고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처장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매일매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관세 결정에 시장이 울고 웃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국가적인 정책이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이렇게까지 자주 바뀌는 거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볼 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 발언 취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뭐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상호 관세랑 보편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관세율이 예측보다 높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어마어마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거의 15,000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로벌리 불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미국이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미국은 국민들이 연금이 많고 연금들이 이제 다 주식시장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증시를 하락하는 게 노후자금의 문제가 노후자금의 문제 그리고 향후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너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 상호 관세 좀 높게 측정했던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이것은 뭐 10% 그러니까 보편 관세는 유지하지만 좀 우리가 상호 간의 부가가치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관세 제약들에 대해서 부과했던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를 하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은 그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가 급락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다 협상할 시간을 주려고 이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지십니까? 협상의 시간을 주려고 했으면 지난주 목요일에 그 시간에 이미 90일간 협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도 그렇죠. 메시지 여러 번 이제 협상을 하면서 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해서 협상은 없다라는 계속 자세를 취했고 일주일 만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어마어마한 협박 아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장에서 믿기는 좀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우리로서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한시름 좀 던 셈입니다. 걱정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됐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걱정했던 부분은 이 관세 자체가 올라가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관세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되는 것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었는데 일단 관세가 유예됐다는 얘기는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뒀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는 지난주만 해도 관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협상도 거의 임하지 않을 것처럼 하는 분위기였다가 이번 주가 되니까 지금 이번 주도 아니고 오늘이 되니까 이제 관세를 좀 유연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은 조금 어떻게 보자면 관세 유예를 통해서 협상이 가능한 쪽으로 유도했다는 측면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일주일간만 해도 이게 협상이 과연 될 것이냐, 성공할 거 베트남 같은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90일간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미국의 스탠스 역시 이 흔히 우리나라는 25%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관세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역시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이거를 유예한다는 발표를 한 거는 다른 측면에서 또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문제는 아직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중국에 대해서는 또 재보복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이야기를 하니까 또 추가 관세를 얘기해서 125%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최종 타깃은 역시 중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경제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만 흔히 말해서 군사적인 부분까지 패권 경쟁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나 AI 산업은 경제와 군사와 모든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AI 패권을 두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기술 패권이 경제 패권, 그리고 경제 패권이 군사 패권까지 이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이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30년 전하고 굉장히 다르게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해졌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도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내수를 통해서 수출이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왔고 자체 AI 생태계를 개발하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복 관세가 나온 경우는 이제 중국밖에 사실 없고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올리면은 우리도 바로 올린다. 어젯밤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올리면 바로 올린다라고 그 수치만큼 정확하게 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끝까지 갈지가 예. 잘 모르는 거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은 또 군사적인 갈등이라든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복 관세를 붙인 것도 사실 상호 관세 결정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전쟁까지 가게 되면은 전 세계 경기가 급락하는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2년 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선거에 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유연성을 키우고 있는 것들이 뭐 중국의 반응 역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오르는 거는 거의 없는데 진짜 하루 만에 다 보복 관세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진핑 발언 중에 하나 좀 짚어볼게요. 최고위급 회의가 12년 만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 구축 위해서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 외교 방침을 천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 행간을 좀 읽어보면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러브콜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동안 한국과 중국 사이가 굉장히 경색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중국이 같이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그 중국 자체는 보복 관세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이기도 해서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시진핑 현 주석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을 거를 예측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한중 그리고 혹은 한일중 그다음에 혹은 EU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미국에 연결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미 약간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미 사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중국에서 러브콜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미국에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이 러브콜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중 혹은 한일중이 어떻게 협상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그리고 EU까지 연합하는 이런 다양한 뭐 방안들이 연계되고 있긴 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여기에 유럽까지 참전을 하게 된다면은 전 세계 교역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양쪽에 다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양쪽 다 큰 타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복 관세를 매기는 지역들이 EU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2위의 내수고요. EU가 세계 3위의 내수 국가존인들인데 영국까지 하면 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수가 되는 나라들은 우리 그 자체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이런 이슈가 또 생길 수 있는 이게 한번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은 다음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수가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 이제 공급망을 유도하려는 이제 어떤 전략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게 관세 전쟁이 진다라는 의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재정 정책을 늘리거나 투자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나중에 이런 리스크가 생기면은 국가에 또 피해가 오고 그러면 그 국가에 피해 온 것이 정치적으로 준비를 안 했느냐라는 이슈랑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으로 한 해도에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외교 관계라는 것은 보통 게임으로 분석할 때 여러 번 한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게임이라고 반복 혹은 동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쉽사리 아마 관세를 꺾지는 않을 것이다. 보복을 하면 보복을 하는 거고 협상을 하면 협상을 하는 거지 이게 같이 갈 거다라는 예측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결국은 이게 경제 논리는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논리, 그다음에 외교적인 논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독일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좌우 대연정하고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독일의 경우 이제 군비 지출 같은 것들이 한동안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뚫어졌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나치 전범국으로서 미국 그 EU 내에서 군사력 이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사실 미국이 좀 도와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 독일 측에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경제 개발, 공급망 개발 같은 것을 나설 것이다라고 예측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응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안화의 가치를 낮춰서 미 관세에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환율 전쟁도 본격화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환율 전쟁 본격화하기 좀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물론 이제 그 위안화가 약해지면은 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위안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좀 세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결과가 낮긴 하는데 지금 관세율 수준 자체가 120%가 125%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거의
그 절하를 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가면은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이라든지 수출 시장이라든지 모든 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중국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뭐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수입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것도 당연시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효과를 일부 낮추는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뭐 100% 가면은 효과를 뭐 2, 3%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걸 환율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거 같지는 뭐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 워낙 이제 관세 수준에 비해서 환율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효과를 좀 축소시키는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트럼프발 관세 전쟁 본격화되면서 이 불똥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튀는 것 같아요.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 어저께는 거의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고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기축통화국들이 아닌 통화에 있어서는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 그러니까 통화 약해지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 수 있는 불황이 예견되면은 또 미국의 금리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지금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흔히 말하는 원화하고 달러의 금리 차이가 심해지면서 원 달러의 상승 압력이 조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경기가 불황이 오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까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제 최고점은 좀 낮게 떨어졌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원 달러 환율 역시 아무래도 좀 안정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잘 해야 할 텐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요청하는 것은 패키지들이죠. 원스톱 쇼핑이란 말까지 원스톱 하더라고요. 쇼핑인데 패키지들이란 것은 한꺼번에 우리가 내줄 걸 내주고 미국에서 받아올 걸 받아오자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기에게 가장 좋은 정책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키지 딜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 거를 다 보여주고 남한테 이제 받아온다는 전략인데 줄 거를 보여주는 순간 당연히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더 달라고 할 거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이거와 연동해서 우리가 위협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있거든요. 지금 아까 중국의 러브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를 적절하게 협조를 하면서 중국에 또 우리도 약간 러브콜을 보내면서 미국의 위협을 줄 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를 조금 수출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좀 협상의 테이블을 가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세게 나가면은 우리도 뭐 중국과의 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딜이라는 것은 미국 측이 가장 원하는 딜이고 미국 측이 가장 신속하게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을 쉽게 빼갈 수 있는 이런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사안사안 2차 전지, 2차 전지, 반도체는 반도체,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줄 건 주지만 우리가 위협할 건 위협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아마 맞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급락과 급등을 오가는 걸 보면은 뉴욕 증시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응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관세와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사실 예전에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일단 관세 수준이 낮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사건들은 이런 두 가지 견해 다 어떻게 보면 흐트러트리는 사건이었거든요.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 관세가 경직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길게 갈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예를 따라서 관세라면 관세 뉴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면 불확실성 뉴스에 대해서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확실 계속 남아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또 우리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연이어 파랗게 질렸던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어제 2,200까지 떨어졌는데 2,200은 거의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끝나고 고금리가 왔을 때
거의 최저점 수준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시 이제 관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2,200까지 갔으면은 지금 한 10년간 봤을 때 굉장히 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좀 사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밤사이에 비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새벽까지만 해도 수도권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강원도와 제주도에만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이 따뜻한지 궁금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 몇 도입니까? 네, 오늘도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지금보다도 기온이 10도가량 더 올라가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인데요. 나오실 때는 일교차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 하늘이 흐립니다. 오전까지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산발적인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북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영남 곳곳에는 늦은 오후 한때 요란한 비가 오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북부 내륙 그리고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뚝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운전하신다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현재 서울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졌는데요. 오늘 수도권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고 부산과 울산에서도 밤 한때 대기질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같은 시각보다 공기가 부드러운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8.9도, 대전이 11.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가 19도, 대구는 22도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인 모레는 또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봄철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지만 강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또 비가 내린 뒤에는 날씨도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1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